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팟캐스트 오다방. 격전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고 누구라도 이 방송만 들으면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팟캐스트 오다방이 여러분 곁을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8월 29일. 와, 나라 망한 날입니다. 97. 106년 전 일인데요. 그때 빼고 지금은 뭐 괜찮은가 이 나라가 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걱정 중에 하나, 에너지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41회 차인데요. 서혜성 작가는 오늘도 못 오셨습니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뭐 지난 8월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울 때 그 찜통 같은 폭염 속에서 활약이 많았던 분입니다. 에너지 정의행동 대표이신 이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더운데 이게 좀 요즘 누진제 문제 때문에 네. 더 막 아주 진짜 덥게. 지금 또 막 마침 그 뭐 이렇게 방송이 인터뷰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마침 하고 바로 일로 달려온 겁니다. 네. 예. 에너지 정의행동이라는 단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단체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는 99년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처음에는 에너지 정의행동이라는 이름이 99년. 아니었고, 네. 예, 저희랑 동갑입니다. 아, 그렇군요. 99년부터 했어요. 예. 99년부터 시작하고 처음엔 청년환경센터. 네, 청년환경센터.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예쁜 종이 소식지를 내셨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거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곡판보다 좀 작은. 예, 조금 작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주로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지울스님이랑 함께 이제 청선산 고속철도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댐 문제라든가, 이제 핵발전소 문제, 핵폐기장 문제,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2010년도에 단체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환경센터면 이제 환경 전체를 다 하는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네.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그래서 에너지 정의행동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두 가지인 것 같네요. 하나는 네. 99년에 청년이었던 분들이 연식이 돼가다 보니까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예. 청년이라고 하기 민망하다 이런 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환경이라는 게 물론 환경연합 뭐 이런 데도 녹색연합 뭐 이런 데도 있지만 굉장히 넓은 주제니까 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주제. 네, 에너지. 에너지도 뭐 하나라고 얘기하기엔 굉장히 넓은 그것도 굉장히 분야이기 넓은 겁니다. 네. 예. 주로 핵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전력 문제 이런 걸 좀 이게 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단체 이름을 바꾸시고 네. 에너지 정의행동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신데 네. 직함에 보면 대표이기도 하고 선임 활동가란 건 뭡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단체에서 보통 간사 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간사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활동가라는 이름을 좀 쓰기로 하자. 그래도 조금 연차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선임 활동가, 그렇지 않은 이제 막 이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활동가. 뭐 이렇게 정도만 이제 구분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이시면서 상근 활동을 하시는 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단체에서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예, 그렇죠. 일종의 가오로 세워놓은 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예. 그럼 이 단체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제 비용을 이제 회원들의 회비로 하고 있고요. 네. 예,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 사무실이 있고 네.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일단 뭐 8월이 너무 더웠으니까요. 네. 금요일부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죠. 이거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에너지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도 깜짝 놀라셨군요. 예. 저는 그날 진짜 혁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날까지 제가 너무 더워서 집에 항상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네. 그래도 덥죠. 예, 그래도 더웠었는데 그 바뀌는 그날 새벽에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창문 열어놨으면 추웠죠. 예.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혁명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이게 기후 변화 얘기를 보통 많이 할 때 기상 이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서서히 기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제 요번에 한번 경험을 한 거죠. 불과 몇 시간 안에 기온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그래도 이번에는 좋아진 거잖아.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예. 맞아요. 어중간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더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 거죠. 맞아요, 네. 대표님. 우리가 폭염에서 해방됐다 이런 네. 것만 생각하고 좋아했지만 네. 단박에 하루아침에 시원해진 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런 거죠. 사실은 기후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기후라는 게 서서히 바뀌어가면서 이제 사람도 적응해 그렇죠.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네. 생물체들도 적응을 해가야 되는 건데 하룻밤 사이 몇 시간 안에 이렇게 기온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심한 경우에는 냉해가 온다거나 네.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냉해는 농작물이요. 예, 그렇죠.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되는 아무래도 거죠. 민감하니까. 좋을 게 없습니다, 별로 이게. 물론 시원해져서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몸살 나는 사람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예. 네. 자, 하여튼 8월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네.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1994년 이후 가장 뜨거웠다. 아니다. 그때보다 더 뜨거웠다. 일단은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은 네. 94년도에 버금가거나 약간 더 더웠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얘기고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야 이제 폭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단어가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폭염주의보, 경보 이런 걸 내리기 시작한 게 2008년도부터고요. 그 전에는 그런 경보 체계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경보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견딜만 했던 건가요? 예, 아니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장기간, 네. 오랫동안 더워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게 네. 최근 생각해 보시면 열대야라고 하는. 그렇죠. 그것도 예. 신조어죠. 신조어입니다. 최근까지는 없다가, 이제 마치 열대지방의 밤처럼 계속 더운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예, 예. 25도 이상. 25도 예. 이상. 그러니까 그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0일 이상 열대야가 지속됐었고요. 8월에요. 예, 8월에. 한 번도 안 쉬고. 예, 계속. 아, 지속이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 기온이 아무리 밤이더라도 25도 이하로 안 떨어졌던 거죠. 네.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보통 온대기후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더워지면서 열대야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폭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록을 올해 전부 다 갱신했습니다. 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서울이나 이쪽 그 서해안 쪽은 항상 덥지만 이제 동해안은 그렇게까지 안 덥거든요. 그렇죠. 예, 강릉이나 속초 이런 데 그렇게 안 덥습니다. 네.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전국이 다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는 일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고요. 지방에 따라서는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일 가까이 계속 폭염 상태가 지속되는 네. 그런 이제 기록도 세웠고 서울도 20일 이상 지속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역대 기후 사상 이제 최고 기록들을 다 갱신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폭염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이면 네. 별로 모이지도 않으려고 그러지만 그렇죠. 요새 네, 더워서. 더우니까 예.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더라고요. 네. 폭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얼마나 더웠다. 제일 이제 걱정이 그겁니다. 네. 지금 요번에 이제 일사병으로 사망하신 분이 대략 한 20여 명 정도 아이고, 집계가 네. 나오고 있고요. 쓰러지신 분들은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식 집계로 역대로 이제 우리 기상 이변으로 사망자가 제일 이제 많은 게 언제냐면 아까 얘기하셨던 94년도 폭염입니다. 네네. 우리 뭐 사라오 태풍 각종 풍수해 이거보다도 사망자가 훨씬 많았고요. 와. 그 해만 사라오 태풍이라는 게 1959년에 있었던 그 예, 부산 예, 지역을 예, 예. 겹쳤던 대재앙이었는데 대재앙이었는데 그게 한 2,300명 정도 사망자가 났었는데 94년도 폭염에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3,4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올해 폭염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거의 뭐 버금가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많은 그 피해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교도소에서도 30대 재소자 2명이 네. 8월 19일, 8월 20일 이틀에 걸쳐서 잇따라 폭염으로 쓰러져 죽는 일이 네,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군대나 뭐 이런 거 더워도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곳들까지 챙겨보면 뭐 더 있을 수 더 충분히 있겠네요.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사실은 우리가 처음 제가 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를 굉장히 약 올렸던 문제, 전기료 뭐 누진 누진제. 문제인데
그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탁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사실 누진제는 전체 폭염에서 일부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일 큰 것은 네. 사실은 이제 노약자들이나 이제 야외에서 일을 해야 되는 야외 노동자들. 그렇죠. 이들에 대한 대비책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네. 이게 사실은 좀 더 먼저 얘기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폭염이 되는 상태는 네. 저희는 이제 계속 언론의 인터뷰나 이런 걸 할 때 이건 정확하게 여러 가지 홍수처럼 마치 재난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를 일시적으로 선포해서 이 무슨 야외 그 근무 같은 것들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폭염 쉼터 같은 곳이 지금 군데군데 설치는 돼 있거든요. 그 천막 있는 거 그건 좀 썰렁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 좀 더 많이 모여서 에어컨 바람도 세게 해주고 무언가 이렇게 수분도 공급해주고 마치 우리가 홍수 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지금 벌어져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쏙 빠져버리고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에어컨을 못 킨다. 네. 이 얘기가 돼버려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태풍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뭐 한반도에 상륙한다. 네. 제12호 태풍, 뭐 개나리 네. 이러면은 그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나라가 약간 긴장 모드에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계속 언론에서도 뭐 바람에 날아갈 거 있으면 묶어놔라. 예. 어르신들 조심하셔라. 네. 애들 내보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네. 그리고 각종 그 정보들을 알려주잖아요. 네. 일종의 국민 행동 지침 그렇죠. 같은 그런 걸.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폭염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만큼 별다른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다. 예,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우 한다는 게 폭염주의보 경보를 바라는 정도다. 그렇죠. 근데 거기 나온 여러 가지 그 주의 사항이라는 것도 대부분 공고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교도소라든가 아직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피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피해를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절차들이 사실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관련해서도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그 폭염 도중에. 이제 8월 중순 정도. 네, 8월로 지난 다음에 쭉 계약을 했으니까 그때 학교 가서 어떻게 견뎠을까. 물론 에어컨 틀어주기도 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같이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등하교 때도 엄청 더웠을 텐데요. 네. 또 아이들은 모이면 놀아야 되는데 또 이게 제대로 지도가 됐나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상이변,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마치 뭐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 좋은 증거가 지금 열대야. 이미 아열대 기후에 있는 것처럼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농작물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재배선 있잖아요. 완전히 엉터리가 우리가 아는 게 다 엉터리가 돼버렸는데 귤은 다 육지에서도 잘 크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과는 더 북쪽으로 올라왔고요. 대나무도 서울에 잘 자라요. 잘 큽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옛날에 촬영산맥인가 어디고 외웠는데 옛날에 외웠던 게 다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바뀔 만큼 우리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후 변화하면 여전히 느껴지는 느낌이 그 빙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급격히 뭐 2, 3도 올라가는 건 기후 변화가 아니고 뭐 정말 생존할 수 없고 공룡이 왜 죽었대나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최근 인류가 겪었던 기후 변화보다도 더 급속한 기후 변화를 지금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제 경험하고 있고요. 그거는 기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 그래서 더워지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워지는 것도 기후 변화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더 양극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름엔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봄과 가을이 없어요. 짧아져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네요. 그런 거죠. 요번 같은 경우는 단 몇 시간 만에 가을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 반나절 만에. 반나절 만에 그냥 가을이 온 거죠. 저희 어머니가 어제 그러시는데 팔순이신데 80평생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단박에 가을이 오는 것도 처음이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시작입니다. 시작이다. 큰일 났네.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30도 이상, 뭐 서울 같은 경우 한데 37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여러 연구를 보면 2020년대, 30년대로 가면은 최고 기온 기준으로 하면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도도 이제 평균 기온이 30도 중반대, 아주 심할 땐 4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서울이요. 여름철 낮 기온 40도. 예.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올해 37도까지는 뛰었거든요. 네. 그 조금만 더 뛰면 되는 거죠. 이거 남의 일처럼.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미흡하다는 게 올해 딱 이제. 그럼 앞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전기료 누진제 문제만 부각됐던 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이제 이 방송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인권 문제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 그런 거죠.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건데요. 뭐 나중에 전기요금 얘기는 더 길게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핵심은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올 겨울에 예년에 어느 때보다 더 추워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년 여름이 돼서 그래도 2016년 작년엔 견딜만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이게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예. 왜 커집니까? 지금 지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후 변화의 온실가스, 즉 이제 지구를 덥게 만드는 CO2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이런 이제 온실가스들의 양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 석탄을 쓰면서 나온 그 화석 연료에서 나온 온실가스들이 지구를 계속 덥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기후의 이 기본적인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워야 될 때 덥고 추워야 될 때 춥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생기지 않고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이제 기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요 얼마 전에 그 타던 경유차가 있었는데 그걸 폐차를 했거든요. 왜 했냐면요, 뭐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 그 자동차 공업사 매출 증대에만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좀 불안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언론에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와서 경유차가 주범이다. 물론 그 전에 뭐 고등어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13년 14년 된 차여서 그러면은 이제 결단을 했거든요. 폐차의 결단을.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후변화, 뭐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다 이게 전반적으로 폭염, 뭐 강추위, 이런 게 너무 큰 지구적 의제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은 좀 이런 거 앞에서 무기력해지고요.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아니, 뭐, 결론으로 들어야 될 말씀인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후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 문제잖아요. 뭐 인간이 뭐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데 무슨 인권.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요. 특히, 기후변화가 겨냥하는 피해자랄까 이런 사람들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이렇게 좀 취약한 계층들이 더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나중에 또 12월이 되면은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열리면서 또 이제 그거와 관련한 얘기들이 또 한보따리가 있을 터이니 또 12월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기후변화 기후변화 특집으로 한번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우리 같은 보통의 시민들은 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큰 거는요. 저는 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책과 사람들의 생각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발전소를 건설하지 마라, 전력 수요를 줄여라, 석유 사용을 줄여라 이러면은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그러면은 뭐 생산 또 하지 말라는 얘기고 다 쓰지 말라는 거냐. 근데 사실 대부분의 환경 쪽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은 에너지 사용을 더 이상 이제 늘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재작년도에 발표한 중국의 에너지 계획을 보게 되면요.
2020년도까지 에너지 사용의 총량을 더 이제 2020년도까지는 계속 이제 조금씩 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총량을 우리 더 이상 늘리지 말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조차도 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합의, 정부의 합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계획 같은 걸 세우는데 앞으로 전력 사용량을 이거 이하는 쓰지 마라. 내지는 쓰지 않도록 우린 정책을 세우겠다. 석유나 석탄도 이제 요거를 최대선으로 하고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그 사회주의 정책이 있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근데 사실은 이미 그 정도 한계까지 온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자면 사회주의인가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몇 분 봤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봤습니다. 그 직업이 뭔데요, 그분들은? 주로 교수님들이죠. 아니, 뭔 놈의 교수가. 아이고. 그러니까 총량을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고 점점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왜 그걸 자꾸 제한하려고 그러느냐. 아니, 이런 식의 총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가능은 한가요? 불가능하죠. 그건 이미 1970년대부터 네.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도 요즘도 이제 자본주의 내에서도 자원은 유한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거는 그냥 학자들의 논의인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쓰는 전기의 양, 석유의 양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경험을 못해서 그렇군요. 경험을 못 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명동 같은 데 가면은 요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에어컨 틀고 문 다 열고 있잖아요. 네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원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만 그냥 계속 쓰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내 돈 내고 내가 전기요금 내는데 이걸 갖고 왜 뭐라 그러느냐. 네. 오히려 불평불만에 가득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제 고갈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석유나 석탄은 그렇지만 네. 원자력은 무궁무진한 거 아닌가요? 뭐 근본적으로는 네. 우라늄도 자연에서 채굴하는 그렇죠. 광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로서는 한 뭐 60년에서 70년 정도면은 이제 있는 건 다 쓴다. 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뭐 그게 다른 지금 석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 얘기합니다. 네. 석유는 한 30년에서 40년. 이런 측면에서는 모두 다 유한한 자원인 거죠. 그래서 마치 석유 석탄에서 이제 그 온실가스 문제가 있다면 네. 핵발전 같은 경우는 폐기물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폐기물을 10만 년 동안 땅속에 보관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관할 장소나 기술이 없어서 힘들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사고 한번 나면 한 방에 훅 가고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마치 무한히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원래 그 우리처럼 8.15 뭐 6.25 이렇게 안 한대요. 그런 예,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후쿠시마 이후에는 3.11 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한테 쇼크였나 보다. 일본의 그러니까 그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게 3.11입니다. 예.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 가장 큰 사건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그러니까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집권을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네. 그야말로 아주 핵심적인. 네. 그럼 일본은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이 바뀝니까? 후쿠시마 이후에? 일단은 핵발전소는 최근 들어서 재가동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일본은 굉장히 재밌는 게 후쿠시마 사고가 생기기 전에 2007년도, 8년도까지는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했어요. 일본의 경우에도. 하지만 2008년도 이후에 일본은 전력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더 줄어들죠. 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전력 수요가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력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식의 이제 발전원으로 바꾸기 위한 여력이 좀 생긴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는 전체 그 48개 핵발전소를 전부 다 가동을 멈추는 이제 원전 제로
시간이 1년 넘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지금은 5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기는 잘 쓰고 있죠. 전력 수요가 줄다 보니까 그 줄어든 것만큼을 다른 발전원으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한국은 전력 수요가 줄진 않고 있죠. 계속 늘죠. 예, IMF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줄어든 본 적이 없습니다. 당분간 늘겠네요, 계속.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증가하는 증가율이 요즘 조금 최근 좀 그러니까 늘긴 하지만 약간씩 느는 증가율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금 긍정적입니다만은 전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존재감이 없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여서 예. 에너지 정책이라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에너지 정책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사실은 역대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해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흔히 많이 하는데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다르지만 네. 관심이 가장 많았던 정권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외국의 핵발전소 수출도 했고요. 네네. 예, 누구보다 핵발전을 사랑하셨던.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정권들은 그렇게 에너지 정책에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기울였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거고요.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가 있었던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핵발전소가 21개였는데요. 네. 지금 25개고요. 네. 앞으로 이것이 늘어나서 2035년도까지 36개까지 늘어나는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MB처럼 아주 저돌적이고 공세적이진 않더라도 네. 지금 뭐 그런 정책, 뭐 핵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는다 가지고 네.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네. 폭염이나 이런 기후변화 상황에서는 예.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예, 그리고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도 수출한다고 외국은 많이 나가세요. 예, 네. 근데 성과가 없는 거죠. 아,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참 걱정이네요. 전기료 얘기를 조금 해서요. 예, 해보고 예. 싶은데 전문가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나고 약 올랐던 게 다 아시겠지만 뭐 에어컨 뭐 없는 집도 있지만 네. 요번에 많이 장만하셨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요. 네, 예. 그런 저 소감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예. 생전 처음. 네. 하여튼 에어컨을 트는데 일정 전기량 이상을 쓰면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요금 맞습니다. 폭탄이 나온다. 맞습니다. 이런 보도가 많았고 네. 그게 실제로 자기 집의 전기요금이 정말 폭탄이 떨어졌는지는 좀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한전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제일 큰 것은 전기요금을 어쨌든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요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가장 집중적으로 많았던 게 2013년도였는데요. 그때 네. 전기요금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때 전기요금을 변경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전기요금의 원가라든가 전기요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관료들 마음대로 이것을 그냥 정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누진제 논란이 있고 날씨가 더우면 일시적으로 좀 깎아줬다가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몇 년째 요번에 좀 반복되고 있는 깎아준 거죠. 요번에 그랬고 작년도에도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조금 근데 깎아줬습니다. 저는 기분 나빴던 게 깎아주는 게 그 네. 이정현 씨가 새누리당 대표되면서 그렇죠. 대통령 만나서 싹스핀 먹는 날 그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무슨 선물처럼. 잘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았는가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조삼모사라는 거죠. 대표님 맞습니다. 말씀. 예. 근데 조삼모사가 원숭이한테 하는 짓인데, 그렇죠? 뭐, 예, 돼지 아, 얘기도 맞아. 나오는데, 우리는- 뭐, 원숭이는 좀 네, 고급인가요? 맞아요. 우리는 개, 돼지, 원숭이. 예, 모르겠네요, 예. 평소 궁금했던 거. 이제 예.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네. 한국은 뭐 산업용 뭐 이렇게 나눌 네. 때요. 가정용 에너지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적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크죠. 아, 집이 크죠. 예, 크고 네. 그리고 뭐 집에 잔디밭을 갖고 있는 집도 있고 경우에 따라 수영장을 갖고 있는 집들도 생각보다 있죠.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많고요. 네. 그리고 전기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쓰는 전기 양이 더 많은 경우도
집들이 많고요. 이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고 유럽 같은 데는 유럽에도 유럽도 핀란드나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중에서도 그 요즘 그 집마다 보면 전기 레인지 이 인덕션 레인지라고 불리는 취사용 전기용품들이 있어요. 골로 옛날에 전기 골로. 예, 골로보다 좀 좋은 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북유럽 쪽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사용으로 쓰는 그 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제일 많이 쓴 게 가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우리나라는 도시가 많고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 배관을 놓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집들은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걸로 다 난방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선을 놓은 다음에 또 가스 배관을 또 놓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난방을 이제 전기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나라들일수록 알고 보면 뭐 수력 발전이 많다거나 뭐 대표적으로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도 보면은 수력 발전 같이 이제 자기네 그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그게 있는 거죠. 아주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안전한 거죠, 수력 발전이? 그러니까 다른 안전으로 하면은 뭐 댐이 무너질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제 환경적인 문제인데 사실 대규모 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댐 자체가 갖고 있는 환경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스몰 지역도 나오고 문제도 그리고 실제로 온실가스도 더 많이 나옵니다. 댐의 문이 가장 밑에 부분이 열리는 게 아니라 위에 부분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댐 아래에는 막 쓰레기나 나뭇가지 같은 게 썩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재생 에너지의 수력은 그런 큰 댐을 넣는 대수력은 재생 에너지로 치지 않고요. 소수력 발전이라 그래서 물레방아처럼 물이 흘러갈 때 그냥 발전하게 되는. 그거로 전기를 쓰려면은 근데 그런 소수력 발전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보다 큰 거죠. 사이즈는 크지만 대신 그런 것은 큰 강이 아니라 작은 계곡 규모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하죠.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전기는 지금까지는 지금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전체 전력 중에서 40% 정도는 석탄에서 얻고 있습니다. 30%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화력 발전. 화력 발전. 근데 이 석탄이 우리나라 연탄 저기 강원도 탄광에서 나오는 그 석탄이 아니고요. 다 호주나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를 거기서 쓰고 있고요. 30% 정도를 이제 핵 발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정도를 가스, LNG에서 얻고 있는 거죠. 뭐 전체 구성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력은 거의 없는 거네요? 국내는 수력은 뭐 아시다시피 댐이 별로 없잖아요. 뭐 캐나다라든가 뭐 대표적인 수력 강국으로는 아이슬란드 같은 데들 이런 데 이제 빙하 녹음물들이 콸콸 나오니까 거기다 댐들을 설치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런 데들은 굉장히 싼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들로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근데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들은 이제 부존 자원이 없고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가 굉장히 비싸고 이제 그걸 최대한 될 수 있으면은 좀 아껴서 쓰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강했기 때문에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절전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그러니까 가정용의 경우에는요. 절전을 잘하는 나라 중에 한 개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석탄도 수입해다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재생의 에너지로 결국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다들 얘기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넘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째 OECD 재생에너지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중에 1% 안팎입니다. 그 OECD 꼴찌는 뭐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많죠. 출산율 너무 많죠. 시간 거의 다 OECD 연간 검색어가 꼴찌예요. 아니면 1등. 근데 어쨌든 재생에너지도 꼴찌군요. 재생에너지도 꼴찌고요. 뭐 예로 많이 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전력 중에 한 2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선진국이네요. 그런 거죠. 그리고
올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올해 5월 달에 네. 포르투갈이 사상 처음으로 4일 동안 전체 전력을 100% 재생의 에너지로만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험적으로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네네. 포르투갈이. 근데 그날 마침 전력 생산이 많았던 거죠. 바람도 잘 불고 태양광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재생의 에너지라는 거는 그런 기후 조건만 맞게 되면은 생산량이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4일 동안 24시간 내내 재생에너지로만 모든 전력. 그러면 그때는 석탄으로 필요 없는 활약하는 걸 멈추고요. 예, 멈추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생에너지 그랬을 때 다들 비율도 얼마 안 되고 애들 장난감 같은 거 아니겠어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이 20%를 넘겼습니다. 전체 전력 생산 중에요. 넘겼고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1년 평균으로 내면은 이미 30%가 넘어가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날 이럴 때는 100%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좀 유럽에서 2030년 또는 나라에 따라서는 2050년도에 재생에너지 100%를 가겠다. 네. 이렇게 좀 정부에서 이제 나라들마다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뻥이 아닌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2020년대까지 10% 정도를 채우는 게 목표인데. 근데 지금 1%가 10%가 되려면. 그래서 아무도 안 믿죠. 네.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와요. 10% 가면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좋지요. 1%가 10% 되면. 네네. 근데 문제는 될 수 있겠냐는 거죠. 한국에서 발표하는 그거는 정말 목표치인 거지 달성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1%가 10%가 되든 유럽처럼 20, 30%가 되든 또는 포르투갈의 환상적인 4일 동안 꼬박 재생에너지로만 발전을 하든 전기를 얻든 간에 이게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가능한 맞습니다. 모델 아닌가요? 지금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무슨 에너지 정의 행동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맞습니다.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탈핵이 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2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운동단체나 정부의 몫이 아니라 산업계 몫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처럼 1%대에서는 국가가 이걸 어떻게 초기에 지원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재밌는 거는 한국에 처음 핵발전소가 도입될 때도 당시 국회에서 논의했던 회의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비싸고 돈 많이 들어가는 발전소를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여야가 토론을 하고 그러거든요. 낯선 것이니까. 예, 낯선고. 사실은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얘기되는 핵발전조차도 처음엔 국가가 다 지원하고 지금도 국가가 지원해서 오는 발전소냐는 국가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재생에너지 역시도 국가가 이걸 어떻게 확대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말로는 저탄소 녹색 성장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재생에너지는 그만큼 늘지 못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일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태양열을 얻는다 하면요. 지금 이제 제일 많이 태양광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 독일 같은 데서 많이 썼던 거예요. 아직은 태양광이 좀 비쌉니다. 처음 초기 단계니까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 비싼 거하고 그냥 다른 전기하고의 그 발전 차익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익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설치 비용 같은 경우도 꽤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설치는 내 돈 내서 내가 설치하더라도 전기 요금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은 내가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은 길에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태양광 설치하세요 프랜카드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요. 있는데 사실은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제 전력 산업으로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그거보다는 전기 요금에서 그러니까 한전이 사서 드리는 전기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 이것으로 지금 가야 된다.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네. 학교라든지 군부대 네. 뭐 이런 곳에도 햇빛이 많이 비칠 텐데 이런 곳들에 뭐 태양광 집광판인가 이런 게 설치되고 최근 이제 학교 옥상에 네.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졌고요. 많습니까? 과거보다 많아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표님 만족하실 만한 그렇지는 수준은 전혀 않습니다.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혹시라도 유럽에 특히 독일 같은데 여행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태양광 판넬이 그냥 주위에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없는 집이 없을 네. 정도로 네. 사실은 그 정도를 하니까 독일이 날씨도 안 좋고 한국보다 위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날씨도 독일보다 좋고 위도도 훨씬 더 낮은데 태양광 판넬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건물의 옥상이 더워지기만 그렇지. 하는 거죠. 요즘 와 지난 4일 동안은 정말 하늘도 뭐 가시거리도 좋고 그렇죠. 뭐 햇볕 아주 짱짱한, 좋죠. 네. 네, 지금 같은 때는 하면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아, 근데 요 좋은 햇볕을 그냥 날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가요? 서울시가 예. 좀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입니까? 하고는 네. 있습니다만 사실 이건 중앙정부의 예산과 네. 계획이 같이 가줘야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고. 아파트 같은 데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아파트 그 옥상에 설치해서 이거는 이제 누구네 집 전기를 아끼긴 뭐하니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렇죠. 가로등. 가로등 네, 이렇게 네. 쓰는 것들을 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예. 굉장히 많고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역시 이 대표님이 만족하실 수준은 아니신 아니고, 거고. 예, 네. 맞습니다. 약간 뭐 규제 차원에서라도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촉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든지 정부 정책 이렇게 해도 가야 되는 거 하는데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네.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공공 건물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거나 네. 재생에너지를 일부 이게 반드시 써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전체 비중 중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민간에서 짓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의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지열을 쓸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화하는 이런 조처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넣으면은 이제 건축 규제다. 왜 이런 걸 자꾸 넣냐. 이제 뭐 손 밑에 가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손톱 끝에 가시. 예, 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열 쓰고 태양열 쓰고 풍력 쓰면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한 위험이나 위기에선 좀 벗어날 수 있는 상당 건가요? 부분 많이 벗어날 수 있고요. 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은 누진제 전기요금이 핵심입니다만 네. 봄철 생각해 보시면 미세먼지가 또 우리 사회 그러니까요. 화두였잖아요. 네. 중국에서 날라오는 게 많은 것도 분명히 맞는데요. 네네.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어. 네. 예. 예.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에 저기 대부도 앞에 가시면은 저 영흥도라고 있어요. 네, 영흥 발전 있습니다. 예, 네. 영흥 화력 발전소. 네, 네. 거기 다 석탄이고요. 아. 그리고 태안, 보령, 당진 이런 데 가면은 다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로 서해안에 배 들어오기 쉬운데 쉬운 곳. 네, 예, 그렇게 네, 있는 수입을 거고요. 하니까 예, 석탄을. 예. 아. 거기서 나오는 먼지들이 그대로 다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거죠. 네. 예, 그게 뭐 사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서울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거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국내에서 바로 이 만들어진 수도권 서해안권에서 때되는 화력발전의 미세먼지가 만만치 않고 예. 그것 때문에 봄에 그렇게 괴롭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자꾸 그런 걸 여쭤봐서 죄송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은 네. 이제 똑똑한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네.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그런 분들 많죠. 어디 네. 강원도에 있는 한 대안학교 가보니까 거기는 뭐 다 하더라고요. 네.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쓰고 네, 뭐 그렇죠. 지열 가지고 에어컨 틀어주는데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네. 네. 그건 정말 눈썰미 밝은 분들이고 네. 또 이렇게 좀 규모가 되니까 그런 게 땅도 또 되는 뚫고 거죠. 네. 이러는 건데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것은 네. 요즘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 이제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대략 이렇게 책상 크기 한 개만한 크기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이요? 예. 미니 태양광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네. 이제 그거를 집에 설치하는 거고요.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설치 비용이 이제 반은 시에서 내고 반은 이제 자기가 내는 겁니다. 그럼 책상 하나만 하면 2개, 4개, 6개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6개는 좀 많고 보통은 이제 한두 개 정도, 두 개까지는 설치를 해서 쓰는 그러면 거고요. 그 2개를 설치했다면 한 집에서 전기를 얼마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가정에 쓰는 전기 요금이 한 달에 한 4만 원 안팎이거든요. 네네. 4만 원에서 5만 원 뭐 요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인데 보통 그런 정도 쓰시는 집이라면은 전기 요금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우와, 이거 비용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비용 중에 이제 절반을 자기가 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요 중에 또 절반을 구에서 지원해주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구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 중에 또 절반을 공동 구매하면 또 이렇게 실제로 깎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완전히 비용을 내면 한 30만 원 정도인데 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원 정도만 내도 30만 원에 책상 한 개쯤 되고 네. 전기료 반 정도 아낄 수 있다. 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나요? 1년 정도면은 대충 그 비용이 나오는 거고요. 와. 예, 1년 정도면 나오는. 저희 집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네. 그 30만 원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반 깎아주고 남은 30만 원. 예, 그런 거죠. 전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중에 30만 원을 이제 자기가 내는. 또 이렇게 어떻게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서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게 좀 더 아파트 베란다에 그냥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저기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빨래 널고 이런 거를 지장 없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베란다에 밖에다 설치하는 거죠. 실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수가 줄어들는 네,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거를 밖에다 다는 거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싫어하는 집들이 있어요. 왜요? 그게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런 게 뭔가 밖에 나와 있으면. 거꾸로 아닌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선택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있는 집 우리 지금 있는데 PD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집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나 이제 그 동대표 회의에서 못 달게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잘 얘기해서 풀면 되고요. 그러면요,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학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크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뭐 고층이 아니니까 기껏해야 3, 4층. 그런데 옥상에다 다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이 책상 하나 가지고도 전기를 이렇게 아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의 전기를 학교 진짜로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학교에 요즘 많이 설치되는 게 10kW 정도를 설치하거든요. 그런 정도면은 보통 학교 건물이 요즘 그 학교마다 다릅니다만은 동이 보통 한 2개 내지는 큰 학교는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체육관 따로 있는 학교도 근데 있고. 그 한 개 건물에 한 반 정도밖에 차지 안 해요. 10kW 정도면. 그 정도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사실은 에어컨을 막 키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좀 전기를 많이 쓰는 거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전등 키는 거 말고는 별로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제외한다면 네, 네, 네. 전등 켜는 거 말고는 켜는 게 없기 때문에 대략 한 3-40km 정도면은 규모가 좀 작은 학교 정도면 거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km 정도 설치한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지붕을 다 채운다. 네. 그러면은 남겠네요, 전기가. 전등이 조금 남죠, 조금. 예. 남는 거는 한전에 팔기도 한다면서요. 예,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에어컨 같은 걸 튼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만큼은 전기요금에서 이제 빼고 가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들이나 시장님들이나 대통령님이나 이런 네. 분들이 예를 들면 학교 옥상을 다 태양광으로 한다. 예, 이러면 참 좋은데 이제 결국 또 예산 문제로 아니, 무상급식 돈도 없는데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뽑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장은 들지만 예. 투자인데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부품을 좀 교체해줘야 되긴 합니다만은 네.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크게 손이 안 가거든요. 예, 그리고 위에 쌓이는 먼지만 좀 손이 닦아주면. 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쯤 쓸 수 있습니까? 한 번 설치. 태양광 판넬은 거의 뭐 반영구적이라고 와,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 달려있는 부품들 때문에 네. 그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은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애초 설치했을 때만큼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판넬하고 설치 비용이기 때문에 네. 유지 보수 비용만 드는 거고요. 어. 학교가 사실 중요한 의미가 네. 학교라는 게 결국은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에너지가 어떻게 중요한지.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용 요즘 그 전기요금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겁니다. 전기요금을 깎아달라. 학교에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니까. 네네네. 뭐 네. 더우니까 어쩔 수 아니, 없이 당장은 뭐 사실 틀어야죠. 뭐 근데 당연한 얘기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전기라는 게 결국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전기요금을 깎아주면은 이게 지금도 교육용 전기는 원가 이하거든요. 그럼 누군가 그만큼 돈을 더 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은 한전이 저가가 날라니까. 아니면 한전이 원가 계산을 엉터리로 엉터리로 했고. 네,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낸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요금이 깎아지면은 이 돈을 누가 내는지 몰라요. 네. 결국은 아마도 주택용에서 그 11.7배 돈 내신 분들 네, 네, 네. 또는 이제 뭐 일반용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낼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학교에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면 교육이 예산을 늘려서 그거만큼 전기요금을 제값을 내고 그리고 에어컨을 트는 게 맞는가 아니냐는 거죠. 네. 그러면은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학교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태양광 판넬을 여러 개 설치하겠다. 예.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그 전기요금이 빠지게 되니까 나는 그거만큼 요금을 안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려도 그 유인 요소가 없는 네, 거네요. 없는 거죠. 네. 굳이 그럴 게 없이 그냥 전기요금을 깎아주면은 그냥 싸게 전기를 쓰는 거니까 아니, 내가 굳이 왜 뭘 해야 되냐.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네. 이 에너지라는 게 무한정이 아니다. 물론 그걸 하향은 알아야 그렇지만 네. 특히 뭐 땅속에서 뭐 파다가 쓰는 방식은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초등학생들 입장으로 하면 아까 뭐 석유, 석탄 그럼 좀 있으면 사실 고갈되는 네, 거예요. 아니 거죠. 그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 별 이상 없을지 네. 모르지만 요새는 또 수명도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당대에 다 에너지 고갈을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는 거죠. 뭐 조금 뭐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 같은 에너지 구조에서는 절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초등학생들이 40대, 50대 한창 나이가 네. 됐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렇죠. 일상적으로 네. 나중에 그냥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배워야 자기 집에도 엄마 우리 한 평이라도 네, 넓혀가지고 그걸 태양광이라도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네. 당장 그거를 굳이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뭐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무상급식도 급하고 모두 급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멋있는 교육감은 아직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에너지 문제에서 뭐 있을 수 있으나 눈에 띄는 사람은 없다.
에너지나무 탈핵과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전북교육청에서 김승원 예, 저 네. 김승원 교육관님이 뭐 탈핵 교재를 또 열심히 보급하는 일들을 좀 주셔서 있기는 한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예산 문제다 보니까 네. 아직은 좀 많이 좀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단체 이름이요. 네. 에너지 정의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예. 에너지 행동은 좀 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고 또 환경 친화적인 게 결국은 인간 친화적인 네. 그런 에너지로 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맞습니다. 거다.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건데 네. 하필이면 왜 정의는 왜 들어갔습니까? 가운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사회 정의라고 네. 하는 그 논의를 이제 환경 정의로까지 이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네. 환경에 대한 것은 인종이라든가 그러니까 환경의 정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환경 문제의 피해는 네. 모든 사람이 다 본다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경엔 계급도 없고 뭐도 없다. 근데 사실은 환경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똑같이 기후변화나 미세먼지가 생겨도 사람들마다 그것을 당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아니, 빈부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폭염에 쓰러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거죠. 나이가 어리거나 연세가 많거나 그렇죠. 아프거나 이런 똑같이 사람들이죠. 더워도 네. 피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요. 그게 이제 다릅니다. 네. 환경정의는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인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확장해서 기후정의 또는 에너지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대표적으로 에너지정의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밀양 송전탑 문제입니다. 네. 부산에서 만든 전기를 대구 쪽으로 옮기려고 밀양에 76만 볼트짜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놓는데 네. 밀양 분들은 그 중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겪으신 거죠. 그렇죠. 예, 뭐 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왜 밀양에 왜 있느냐? 거기 있냐? 예,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살고 있는 이유. 선을 긋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해서 차별을 받게 된 거죠. 이런 맞아요. 식의 대구광역시 같은 게 밀양에 있다면 그런 차별은 없었겠죠. 없었겠죠. 다른 시군으로 넘어갔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에너지 문제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또 대표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게 핵 폐기물 문제인데요. 지금 나오는 핵 폐기물을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야 뭐 찬핵이든 반핵이든 전기 덕을 보고 있는 건데 네네. 100년 뒤, 1000년 뒤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은 아무런 덕을 본 게 없잖아요. 그때는 핵 발전 안 하겠죠, 아마? 안 하겠죠. 다른 게 나오겠죠. 네, 뭔가. 네. 근데 폐기물은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거죠. 와, 그럼 잘하면 대박. 10만 년 동안 욕하겠네요. 그런 거죠. 부산들을. 그런 거죠. 와. 그러면은 박근혜 씨, 좀, 잠깐만, 들어보세요. 10만 년. 와. 그때까지 인간이 있을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라는 거 가지고 욕을 먹어봤자. 뭐 오래가, 아니면, 아무리 오래 가봐야 뭐 1000년일 텐데. 네. 야, 10만 년은 지금 정말. 경주에 지어지는 게 중저준이 좀 약한 핵폐기물인데 얘가 3,400년이거든요. 네. 3,400년 동안은 보관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최소한 거기 중에는 3,400년 동안은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건데 아직 지금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만은 고준위 폐기물은 10만 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니 참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차별인 거죠. 그러니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그건 가난한 나라에 수출하고 이런 모델은 없습니까? 핵폐기물 같은 걸? 그 대표적으로 97년도에 대만에서 북한으로 맞아요, 살려다가 맞아요. 네. 그때 막 반대가 네, 많아가 네. 결국은 이제 없던 걸로 돼버렸고요. 네. 그럴 가능성은 또 살아있는 거네요. 살아 있는 거고요. 지금 정말 이렇게 뭐 폭탄 돌리기처럼.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네. 호주의 저기 호주 주에서 네네. 외국의 폐기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와. 거기도 지금 검토의 리스트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호주가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아까 밀양처럼요. 네. 배로 싣고 가야 될 거잖아요. 네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또 반대 시위를 할 수 있겠죠.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배가 넘어진다거나 해상 사고가 생기면 이건 굉장히 끔찍한 사고가 생기는 거니까. 고준위 폐기물을 싣고 가는 배를 폭격을 만약 한다면 누군가 테러리스트가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건? 그 인근 지역은 네. 핵 폐기물로 오염이 되는 거고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뭐 이렇게 폭발이 하진 않겠으나 네네. 그 인근 지역이 완전히 방사능 덩어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체르노빌 같은 땅이 하나 바다 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거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아니,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뭐든지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한 개면 배 하나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배가 힘이 있나요? 정말 그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상상만으로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을 어디다 수출하는 것도 하는 얘기지 실제로 그걸 실행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나라 간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나라 내에서 아까 10만 년 동안 욕을 먹는다 그랬는데 10만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욕을 먹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서로 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핵발전의 경우에 여태까지 해온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방향을 분명하게 돌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답이 없다. 지금까지 이 생긴 문제를 수습하는 것도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부족하다. 안 됩니다, 지금. 10만 년 동안 그걸 보관할 용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금속재 용기가 10만 년을 버틴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10만 년 뒤에 후손들에게 이게 진짜 위험한 것이니 절대 파지 말라는 거를 글로 적어야 될 텐데 어떻게 적을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문자가 10만 년 후에도 있을지 한 1000년만 지나버려도 해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는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 피라미드에 그 저주를 자손만대로 할 테니 절대 파지 말라 그래도 들어가서 다 파고 그러잖아요. 이거 파는 사람은 영어권이고 거긴 또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에너지 문제에서 불평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년 전 조상, 그게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때를 봤더니 호모사피엔스도 살았지만 네안데르탈린도 그때 살아있더라고요. 네안데르탈린. 네안데르탈린하고 우리가 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말이 되겠어요. 뭘로 가지고 대화를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를 우리 세대가 지금 저지르고 있고, 저는 개인에 불과하지만 저도 어떤 면에서는 뭐 크든 작든 공범일 수 있다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이 전기를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작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정권이 최소한 유럽 정도 갈 수 있도록 또 방향도 틀도록 시민들이 노력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 삶은 다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군요. 참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현석 대표님,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이 대표님을 모시고 이 누진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질문지가 지금 A4지 2장인데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한번 더 불러주세요. 온통 누진제 얘기인데 다음 기회에 이 대표님 한두 마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전기료 누진제가 문제가 아니고 확 건너뛰어서 10만 년을 지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10만 년 후에 우리 후손들 과연 살아있을까? 뭐 지구는 어떻게 돼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만 년 전에 살던 네안데르탈인이 지금의 이 팟캐스트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겠죠.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네요.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참 진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취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에너지 문제는 정말 챙겨야 되고요. 그게 아마 올 8월 이 뜨거운 폭염, 이 찜통 같은 아마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었을 텐데 이 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현석 대표님 청취자들하고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네. 사실 에너지 문제가 되게 어렵고 좀 장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처음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매일 어쨌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나 뭐 석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어렵더라도 한 번 더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문제들이 그대로 또 같이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누진제로 시작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결국 다른 얘기들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사실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에너지 문제도 많이 좀 살펴봐 주십사.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미니 태양광 하나 건졌습니다. 미니 태양광.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뭐 책상 하나 걸칠 네. 공간은 있기 때문에. 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 빼놓고는. 고시원이 아니고서. 고시원은 예. 못하죠. 못하겠지만. 못하죠. 창이 이제 네. 작으니까. 네. 예. 하지만 이제 웬만한 아파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